네, 최근 금융시장 상황과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금융시장 상황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보통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외환시장, 그리고 이제 원자재라고도 이야기하는 커머디티 시장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 네 개 시장이 서로 이야기하는 게 좀 다릅니다. 주식시장 안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보통 이제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못하는 몇 가지 아주 특징적인 특수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지난 2월, 3월 중순 이후에 주가가 저점을 찍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끝나면서 시장 내부에서 이 네 개의 시장 내부에서 좀 색다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살펴보고요. 나머지 세 개 시장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가장 움직임이 작은 시장이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이죠. 근데 채권시장도 최근에 움직임은 작긴 합니다만 금리가 뭐 미국의 10년짜리 금리나 이런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채권을 보면 금리가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오고 있는 지난 2월, 3월에 기록했던 저점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까지 지금 갈수록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걸 반영하고 있느냐면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죠.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가 어쨌든 아주 대단한 백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 뭐 임상, 2상, 3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과거에 이 많은 그 임상 경험을 갖고 확률적으로 보면 임상 3상을 통과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현실의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쓰이는 거는 또 확률이 또 굉장히 낮습니다.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그때까지는 경제 활동이 위축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뭐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서 경제 사람들이 활동하는 지표를 잡습니다. 모빌리티 인덱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위치 추적을 하잖아요. 물론 내가 동의를 해야지만 나의 위치 정보가 구글이나 애플의 서버로 넘어가는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쪽 서버에서 사람들의 활동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애플이 세 개의 범주로 나눠 가지고 그 활동성을 집계를 하는데 뭐 드라이빙 뭐 운전하고 차로 이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워킹, 이 사람이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다. 그 다음에는 환승, 이 세 가지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모빌리티, 그러니까 외부 활동성 이거를 애플은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이 드라이빙이나 워킹, 그러니까 그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걸어서 이동하고 있다 쪽에서는 예전 바이러스 확산 이전의 상태로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환승의 영역에서는 예전에 한 60%, 70%까지도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긴 하지만 그 경제활동의 재개가 이게 환승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소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운전을 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하지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활동성 전반이 예전에 비해서 낮은 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의 지표도 예전에 한 80%, 90%까지는 회복이 되는데 이게 예전에 100%를 넘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는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경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썩 좋아지지는 못하겠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런 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썩 좋아지지 못하고 경제가 성장성이 예전에 비해서는 더 떨어지겠다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뭐 올해 많이 떨어지고 내년에는 잠깐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향후의 경제의 성장성이 그 이전에 5년, 10년보다도 더 낮아지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제로금리가 좀 오래 가겠네 이런 생각 때문에 미국의 장기금리, 안전자산들이 금리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연준도 뭐 양적 완화 이런 걸 하고 또 대출을 하면서 돈을 엄청 많이 풀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소비를 다 하지 못했어요.
전체 소득의 지금 미국의 가계가 저축률이 한 25%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5%밖에 안 나오던 미국의 가계가 지금 25%나 저축을 하고 있고, 이 남는 현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미국의 경우에 저축성 예금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바이러스가 이제 돌기 이전에 2월 초 정도를 보면, 2월 초 중순을 보면 전체 미국에서 저축성 예금의 잔액이 10조 달러 정도가 됐거든요. 10조 달러 정도가 됐는데 미국의 GDP가 20조 달러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GDP가 2천조 원 좀 넘거든요. 우리나라로 규모로 따지면 뭐 저축성 예금이 한 1,000조 원 정도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불과 지금 2월부터 해서 불과 4개월 정도 만에 이게 이제 얼마나 증가했느냐면 11조 5천억 달러 정도까지. 그러니까 불과 4개월 만에 저축성 예금이 15%나 증가를 했어요. 근데 금리가 거의 제로 아닙니까? 거의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현금을 그냥 갖고 있는 이런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위험 선호가 엄청 올라가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막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외환시장은, 그러니까 달러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원화 환율을 봐도 그렇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뭐 이게 119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유로나 엔이나 전반적으로 다 보면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사람들이 야, 앞으로 세상이 좋아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는 달러화가 약세로 가거든요. 그리고 원화가 강세, 유로화 강세, 엔화 강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엔화는 약세로 가고 유로화는 강세로 가고 보통 달러 약세로 가고 뭐 이런 식인데, 한국 원화는 강세로 가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그런 쪽인데, 원화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제가 여러 가지 통화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원화하고 달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율이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달러와 약세, 원화의 강세,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은 좋아지고 주가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통 튀어버려요. 다시 튀고 다시 튀고. 그러니까 달러와도, 글로벌 달러와도 약세로 가다가 다시 강세로 가다가 지금은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죄송합니다. 이것도 이제 뭐 그 아까 채권 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막 좋아지고 사람들의 투자도 활발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외환시장도 그런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달러화가 일방적인 바이러스 확산 여파, 달러가 일방적인 강세로 가다가 지금 약세로 바뀌어서 계속 오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글로벌 달러화 지수로 보게 되면 지금 96, 97 정도에서 이게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막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커머디티 시장입니다. 특히 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금 가격이 1온스당, 여기서 1온스는 이제 1트로이 온스라 그래 한 3.32g 정도가 돼요. 근데 1g당 국제 그 금시장에서 달러화로 1,8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사상 최고치예요. 지난번 2010년, 11년 이때 기록했던 것보다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탕 하고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은 아닙니다. 이게 그냥 1,800달러 지금 거의 계속 있는데, 사상 최고치를 뚫고 나서도 그렇게 마구 올라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마구 지금 몰려가고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쪽으로 움직임이 강한 것만은 맞아요. 근데 이게 팍 하는 건 아니고, 미국의 저축성 예금이 증가한 것도 그렇고, 금 가격이 올라간 것도 그렇고, 이게 사람들이, 그리고 채권의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거 좀 오랫동안 경제가 안 좋겠다, 경제가 오랫동안 안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이 구리 가격의 상승이에요. 근데 구리는 이제 보통 뭐 신문에서 한 번씩 납니다. 닥터 코퍼 그래가지고, 이게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다, 구리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경제가 나빠진다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구리는 일반적으로 산업이나 건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원자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리가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경제가 막 좋아진다, 이런 건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걸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구리 가격의 상승을. 수요 쪽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건설 투자가 늘어나고 뭐 그래서 이게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 이게 구리 광산에서 공급이 여의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리 광산 이런 광산들도 바이러스가 돌죠. 그러다 보니까 광산을 폐쇄를 하는데 이게 광산이라는 게 뭐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주택지 근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은 저 멀리 있는데 광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지에 보통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광부들 같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근처에서 숙식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미국의 이제 뭐 쉐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지에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가 뭐 숙박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주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숙박시설은 미국의 가령 뭐 쉐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6개월 동안 뽑아내면 하나를 뚫어서 6개월 정도 뽑아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원유 채굴량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해요.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게 인부들이 와서 여기서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채굴량이 줄어들면 다시 이제 딴 데로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어놔봤자 몇 달 임대가 안 나갈 수도 있고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잘 모르다 보니까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그 오지에도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뭐 저기 뉴욕 한가운데 임대료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외지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야 됩니다. 근데 한번 이걸 닫아버리면 다시 이 사람들이 오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사람들도 모집해야 되고. 그래서 광산도 한번 닫으면 공급 차질이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주 짧으면 3개월, 웬만하면 6개월 정도 공급의 차질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구리 가격 상승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경기 좋아진다 이런 기대감에서 된 게 아니고 이 공급 사이드에서 공급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해졌다. 공급이 이 수요도 지금 이제 줄어든 수요도 감당 못할 만큼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보통 가격의 상승을 두 가지로 보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수요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 곡선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공급이 줄어들어도 가격이 올라가요. 이거는 이제 공급이 줄어들거나 또는 공급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겠죠, 그죠?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줄어들거나, 뭐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것에는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제가 이제 뭐 얼마 전에도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뭐 예전에 버냉키가 돈을 푼 거는 자산 가격의 상승을 낳았고, 버냉키가 헬리콥터 마네라고 했지만 돈을 안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지는 않았다. 자산 가격의 상승만 왔다. 근데 지금 이제 파월식의 돈 풀기는 이건 진짜 돈 풀기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헬리콥터 마니에 거의 근접한 거거든요. 물론 파월이 하는 건 아니죠. 파월은 돈을 마구 저기 뿌려서 이거 가지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과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의회가 주도를 해서 돈을 진짜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급 측면에서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공급 차질이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비용이 올라갑니다. 물건이 제때 그만큼 안 올 뿐만 아니라 비용이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해상 운임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뭐 BDI라고 해서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해서 발틱이라고 하면 저 북해 유럽 저 북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서 전 세계 운임 지수를 집계하는 게 있어요. 근데 드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해상 운임은 크게 해상 운송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드라이, 웻,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라는 건 잘 아시죠? 컨테이너 박스에. 그러니까 일반 공산품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 싣고 다니고, 근데 이제 웨트라고 하는 거는 원유 이런 거예요. 원유, 가스 이런 거고, 주로 이런 종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조선 이런 게 웨트가 되고, 드라이는 뭐냐면 뭐 철강석 또는 뭐 석탄 또는 곡물 이런 것들을 이제 싣고 나르는 배들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운임이 최근에 급상승을 했어요. 급상승을 했는데 이게 왜 급상승을 했느냐?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하는 게 왜 급등을 했느냐? 그게 실제로 해상 운송 양이 늘어나서
그래서 이제 배가 다 풀 부킹이 돼가지고 배를 구하기 힘들어서 운임이 그렇게 폭등을 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발틱 드라이 인덱스가 지난 바이러스 확산되고 4월, 5월 달 그때는 이게 지수가 400, 300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게 1800까지 지수가 단기간에 아주 급등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도 수요의 증가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물동량은 많이 줄었어요. 아직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선원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선원들을 구하기 쉽지 않고 각 나라가 이제 배가 들어오는 데다가 그것도 검역 요건을 강화시키니까 선원들을 구해서 배를 그 운송 라인에다가 배를 띄우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서 이게 운임이 급등을 했는데 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급 측면에서 비용이 상승하는 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도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금 가격의 상승과 구리 가격의 상승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저는 구리 가격의 상승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게 이게 뭐 글로벌 경제가 좋아져서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각도에서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구리가 가장 초기 신호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구리 가격 상승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이 이번에 부양책이나 아니면 다음번에는 뭐 내년 가서는 결국은 미국이 인프라 건설을 꺼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부양책, 그러니까 이게 재난지원금 주고 사람들한테 이제 실업수당 더 주고 이런 걸로는 재정이 쉽게 동나겠죠. 이거 얼마나 끌고 가겠습니까? 바이러스가 금방 끝나는 게 아니면 이 정책을 계속할 수는 없고 결국은 뭔가를 사업을 벌릴 수밖에 없을 건데 미국은 우리나라는 인프라 뭐 주택 건설 이걸 뭐 지난 한 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왔지만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했죠. 미국은 인프라 건설을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는 완전히 노다지 영역이죠. 미국은 뭔가 경제가 진짜 안 되겠다. 뭘 한번 해보자 싶으면 인프라로 들어갑니다. 그게 항만, 도로도 그렇죠. 미국의 낙후된 도로가 노후화된 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험한 교량도 엄청 많다고 하거든요. 고강도 엄청 낡았고 이런 쪽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뭐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구리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급적 요인이고 내년에 가면 이게 수요적 요인도 가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뭐 그 가격 상승은 지난 2018년과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는 못 간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가 지수는 뭐 한국의 코스피나 미국의 S&P 500이나 이런 걸로 보면 지난 6월 초에 기록했던 고점 수준에서 아직까지 그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도 그때 2200 갔다가 지금 아직까지 2200 밑에 있죠. S&P 500도 마찬가지거든요. 3200 갔다가 지금 그 밑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한 나라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대형 종목들을 뭐 미국은 500개, 우리나라도 뭐 한 200개, 코스피 200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모아서 보면 이게 주가의 움직임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중이에요. 근데 특징적인 현상이 미국에서는 나스닥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가 이런 거 있죠. 아마존, 구글, 뭐 테슬라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의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테슬라가 제가 뭐 지난 주말에 확인해 보니까 $1,500인데 1,000달러 넘었다. 뭐 천슬라라고 이야기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1,500까지 올라갔고 이게 이제 뭐 하루에 10몇 %씩 올라가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구글, 뭐 아마존 이런 종목들이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며칠 있다가 따로 또 이제 한번 이게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되겠는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999년, 2000년 초에 닷컴 버블하고는 성격은 달라요. 그때하고는 다르고, 요건 제가 볼 때는 구독 경제. 예전에 이걸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예전에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니프티 50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이 최근에 나타나는
이제 미국의 대형 기술 종목들, 이런 기술주라고 꼭 부르긴 어려워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술주라고 부르긴 어렵습니다. 어쨌든 나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대형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시장을 제가 볼 때는 니프티 50를 설명해야 되는데, 요거는 구독 경제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거는 이제 제가 며칠 있다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주가 올라가는 움직임은 한국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한국의 움직임이 이거하고 다릅니다. 한국의 움직임은 테마성, 머니게임의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공매도가 지금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이 대형 종목은 기관 외국인들의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2200에서 코스피가 계속 막히는데, 소형 종목에서는 이런저런 테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이제 막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린 차트를 하나 그려보니까 미국의 S&P 500하고 한국의 코스피는 이렇게 쭉 올라가서 횡보하고 있는 중인데, 미국의 중소형 종목들, 이건 한국과 미국의 대형 종목들은 다 이래요. 거의 똑같이 미국의 대형주, 한국의 대형주는 거의 똑같이 다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의 소형주는 요 밑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요 밑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경제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조그마한 기업들이 살아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걸로 요 밑에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소형주는 저 위에서 저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냐라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게 대형 종목들, 예전에 니프티 50라고 하는 것도 정말 대형 종목이었거든요. 소비자들이 이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 소비를 할 것 같다. 얘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 같다.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경제가 더 나빠져도 얘들은 계속 성장을 할 것 같다라는, 그리고 돈도 벌고 있고, 그런 종목들에 미국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에요. 소형 종목들은 얘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오히려 더 낮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소형 종목들이 주가가 마구 올라가요. 마구 올라갑니다. 돈을 벌 수 있을지 검증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제 테마성, 머니게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이 올라가니까 한국의 코스닥도 올라가는 거지, 뭐 스닥은 맞습니다. 스닥 같은 건 맞는데 1999년, 2000년에는 그렇게 움직였어요. 나스닥 올라가면서 코스닥 같이 움직여서 같이 떨어지고 이런 거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나스닥 자체가 그때처럼 닷컴 아무것도 없는 종목들이 마구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아니고, 이 종목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정말 검증된 종목들, 큰 종목들 중심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뭐 한국에서는 예전에 99년, 2000년 초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좀 저는 좀 걱정스러워요. 근데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뭐 지금 공매도 금지돼 있는데 뭐 이렇게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 아니냐,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건 앞으로 뭐 정책이 바뀐다거나 이러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9월 달에 공매도 이제 지금 금지해 놓은 걸 다시 공매도를 열 거냐, 뭐 계속 금지하고 더 갈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버블로 갈 것 같다 싶으면 공매도를 다시 허용할 수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간 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부동산은 많이 올라가도 안 떨어집니다. 잘 안 떨어지는 이유가, 내가 거기서 살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다고 해 내가 팔지는 않거든요. 근데 주식은 없어도 되잖아요. 굳이 버블인데 내가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은 버블에서도 가격이 안 떨어지고 유지됩니다만, 주가는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닌가, 경제도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예전에 버블에 아픈 경험들이 많죠. 경제가 더 나빠지더라고요. 버블이 꺼지고 나니까. 근데 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99년, 2000년에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나스닥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검증받은 종목들이 가격이 PE가 20배 하던 애들이 지금 30배 올라가고 있는 건데, 요게 꼭 비싸다고 볼 수 있느냐, 좀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9년, 2000년과 미국은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은 그때랑 좀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